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네, 오늘은 그 베트남식으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베트남에서는 그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신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하게 베트남에 대한 그 문화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어떠한 그 유사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자를 벗고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사성 또 민족적 유사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을 우리가 동병상련의 나라 베트남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도 오늘 좀 비교를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친연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빔을 쏴도 그런 것 같은데 포인트를 표시를 해도 좌측 맨 끝에 있는 것은 어느 가게를 가든 어느 집을 가든 집마다 조상을 모시고 있는 일종의 사당과 같고 제단과 같은 겁니다. 베트남은 어느 집을 가나 다 저렇게 조상의 사진도 모시고 이렇게 매일 향을 피우고 또 음식을 바치고 꽃도 바치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오랜 옛날 기억에 보면 각 집집마다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이 사진이죠. 용입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민속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 건국 신화에서 랑롱권과 어우거의 이야기를 할 때 롱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 용자, 용자를 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성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해서 롱인지 이거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발음되는 건 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 탈이 있고요. 끝에 있는 것은 뒷모습이 보이지만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낭과 호이안 이쪽 지역을 갔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베트남인들을 추모하고 있는 추모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트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병상련의 나라 베트남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아픔의 시기와 유사한가라는 것도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국 한나라 때에 우리나라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베트남에도 한 3군, 4군은 아니지만 3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절로 가면 안동 도호구가 있었는데 한반도에는 베트남에는 안남 도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우리가 한자로 다르게 부를 때 안남국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나요? 혹은
뭐 우리를 동리족해서 동리라고 얘기했다면 베트남은 남만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13세기에는 계몽항쟁을 한 것도 같습니다. 원나라였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민족의식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도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같습니다. 그 시기에 뭐 불교 및 유교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트남도 여러 왕조를 거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내용만 살펴봐도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닮아 있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은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입었던 베트남 전통 의상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위치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라든가 그 베트남의 국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어떻게 교류했는가라는 교류의 자취들을 좀 알아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하면은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7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남의 파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들이 대단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베트남으로 그 파병 나가기 전에 이제 파병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또 가장 자주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그 하롱베이라는 데입니다. 하롱베이. 롱 역시 뭘까요? 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내려온 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한국군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무래도 그 파병 용사의 어머니 같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들이 또 많이 희생이 됐죠. 이 묘역에서 그 어머님이 그 먼저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모습이 또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 우리 하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베트남의 그 음식은 베트남 쌀국수겠죠. 뭐 이런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베트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뭐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대만을 거쳐서 이쪽 끝자락에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옆에는 뭐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뭐 이쪽으로는 중국과도 국경이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 우리의 동해 쪽이겠죠. 이쪽으로 해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배를 띄우면 해류를 따라 베트남에 와서 닿게 됐겠죠. 그것도 역시 베트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띄우면 해류를 따라 이렇게 한반도로 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그렇죠? 여기 캄보디아가 있죠. 여기 라오스가 있죠. 그러면서 이쪽 중국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전반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국가라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베트남에도 베트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은 영어로 발음되는 데를 읽는다면 비에트남 이렇게 읽히겠죠. 비엔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에 쪽의 나라다라는 뜻이고요. 아열대성 기후인 만큼,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은 아열대지만은 남부는 또 열대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뭐 한 2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덥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강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에 유리할까요? 논농사를 짓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부와 남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의 그 지역들에 따라서 좀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다양한 식생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해 쪽을 포함해서 약 5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라워, 몽족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도 몽족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몽족이고요. 또 자우족이 있고 푸나족,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농족들이 있고요. 바나족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 절구의 모습과 같은 이런 것을 절구질을 하고 있는 꼬마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전체의 민족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의 국기를 금성 홍기라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금성 홍기라고 하는데 편집에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여하튼 우리가 중국의 국기하고도 매우 비슷하죠. 오성기하고도. 여기에 이제 별이 몇 개 더 있으면 오성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빨간 바탕에 노란색이라는 것은 또 공통점일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금성, 홍기 그랬습니다. 붉은 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5개의 모퉁이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데서 이 금성, 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농민이라든가 지식인, 청년, 노동자, 군인 이렇게 해서 5개의 계층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찌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편집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보시기에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이 어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에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건국신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랑롱권과 바다의 신인, 그리고 이제 산신에 따른 옥거의 결합으로 된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산신과
바다신, 수신, 해신이 만나서 그 민족을 번성시킨 나라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언제에 이런 그 락농권의 신화가 정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 우리 그 13세기 몽골 원나라의 침략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 척계 열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신화가 기록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민족의 건국 신화를 정리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구전되던 내용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우리도 대몽환생을 계기로 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단군 신화를 정리해내기 시작합니다. 단군 신화가 BC 2333년, 우리가 이제 전체 역사를 보려면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그러면 한국의 역사는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플러스 2333, 이걸 이제 단기라고 얘기를 하죠. 단군 기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베트남의 역사도 건국 신화를 BC 2879년 이렇게 봅니다. 어떤가요? 우리보다 500년 이상 앞서서 그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베트남과의 유사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해 쪽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니까 중국 월나라의 유민이 나중에 그 비해 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외국 학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월나라라는 말 속에서 뭘 생각을 하시나요? 월나라의 남쪽 혹은 남쪽의 월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월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월남 치마, 뭐 여자들 이렇게 고무줄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입는 치마를 그래서 우리는 월남 치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BC 3000년경에는 동산 문화를 이룩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바로 비해 쪽의 후예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락은 베트남 민족의 토템인 롱으로부터 유래했다. 롱이라는 것은 아까 락, 롱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롱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용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물과 관련이 되겠죠. 물과 관련이 되는 만큼 농경과의 농경 문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반증하는 것들이 또 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농경과 관련한 하천이나 수로를 의미하는 뭐 라치로부터 유래했다. 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시대로 본다면 우리가 발랑국이 건국되고 나서 또 어우락국에 뭐 멸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우락이라는 말 무엇과 비슷할까요? 우리가 어우거하고 락농건이 결혼을 했죠. 그 바로 어우락이라는 것은 그 부인 쪽에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울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어울락도 BC 206년에 남비액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남비액국은 한무제에 의해서 또 한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지역을 세 개의 군을 설치하는데 한삼군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얘기할 때 교지, 구전, 일남의 그 3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에 복속되었던 BC 111년부터 AD 938년까지의 얘기인데요. 이때의 베트남은 한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죠. 그럼 대신에 중국으로부터는 교육제도라든가 한자, 문자라든가 아니면 행정제도, 그러니까 제방을 만드는 기술, 벼농사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 도교, 불교 등의 종교를 수용하는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 무제가 남어를 정복한 다음에 관리를 파견하는데 이 이제 관리 파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기후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능력 있는 관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떨어지는 관리들을 내려보내면 이 관리들은 와서 막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관리가 내려오면은 그 관리 때문에 뭐 중국의 문화를, 한 나라의 문화를 오히려 흠모하게 되고 중국의 문화를 또 수용하게 되고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이게 힘으로써 전파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렇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멋진 자매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의 내용과 같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왕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통 왕조 시대를 거쳐서 식민지를 거쳐서 분단국의 시대를 거쳐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한 것이 현재 베트남이죠. 우리는 아직도 분단국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왕조는 응호 왕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딩이라는 것을 한번 한자로 보세요. 정이죠. 고물의 정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외음화 되기 전에 그런 표기로 본다면 한자를 알면 베트남어의 그 발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의 이름을 다있고 비액 이렇게 얘기했고요. 호아르라는 쪽에 수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갖게 됐고요. 연호를 태평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평 성대할 때 그 태평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음이 레왕조입니다. 레왕조가 980년에서 1009년까지인데 레호안이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연호를 티엔포, 티엔 하늘이죠. 우리가 천진을 뭐라고 합니까? 티엔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티엔입니다. 그러니까 천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 두 글자를 합치면 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외음화되기 전에 우리의 발음을 생각을 해봐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시면 훨씬 더 베트남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제 교육의 질도 개선이 됐고 또 다낭 북쪽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레왕조가. 다낭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노이, 다낭, 호치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북쪽이고 다낭은 중간 정도고 호치민은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 왕조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리자를 쓰고 있죠. 우리가 이시성 얘기할 때 바로 이 왕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101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1010년 전이네요. 1010년 전에 수도를 탕롱 현재의 하노이로 옮겼다. 여기서도 한번 한자를 보세요. 롱, 용이죠.
용이 승천한다, 오른다 그런 의미. 용이 승천한 동네가 바로 하노이다 이런 뜻이었죠. 이때의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요. 교육기관도 설치를 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관계기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려면 관계시설이 필요하겠죠. 수로 건설, 뭐 이러한 그 큰 공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75년에는 송나라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남국강산, 남제거 뭐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병사들이. 남국강산, 남국, 이제 그 베트남을 얘기한 겁니다. 남국강산에는 뭐냐? 남제거, 남쪽에 황제가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 황제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베트남에서 온 그 이용상, 화상희 씨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1010년 하노이, 하노이에 수도를 세운 안남국의 리 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0년 동안 번성했던 왕조였는데요. 리 왕조의 8대 왕 해종의 숙부이자 군총수였던 이용상. 배를 타고 아까 백기를 보셨죠? 3600km 떨어진 서해안에 들어왔다. 이건 이제 해류를 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해류를 탄다면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그 정박을 해야 맞는 건데 해류를 타다가 조류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근해에 있는 조류를 타게 되면서 아마 서해로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26년에 고려로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해서 원나라의 침입을 막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용상의 공을 생각해서 고려 고종이 본관을 화산이라고 하고 성을 이씨로 합니다. 본래 이용상은 이씨였죠. 그래서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됩니다. 8대 왕의 숙부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6대 왕의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이씨들은 바로 베트남 왕조의 왕자의 후손들인 겁니다. 왕족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왕조, 전시 왕조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도망을 나왔겠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뭐 보트 피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몽골군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원나라와의 전투가 있었을 때, 바로 이용상 장군이 그 성을 지키고, 이러한 어떤 그 큰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었느냐면은, 목책, 그러니까 나무로, 울타리를 쌓고, 동굴을 파서 땔감과 나무를 비축하면서, 몽골군이 대포를 쏘면 함께 쏘고, 뭐 뜨거운 물, 돌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성벽을 넘어오는 것을 막아냈다. 이렇게 5달 이상 몽골군을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몽골군도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결국은 몽골의 장수가 항복하는 자하고 화친을 요구한다며 황금이 가득 든 5상자를 선물로 보내왔다. 그런데 이용상과 마을수령은 망대를 높이 쌓아 위험을 보인 가운데 항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것이 이제 수항문,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산이 씨 이용상의 사적을 새긴 수항문 기적대가 지금 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요. 뭐 이렇게
고려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용상이다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 왕조 다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전 왕조입니다. 이건 전시 왕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제도에 의해 선발된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인층들이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시성을 가진 왕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명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조선도 역시 명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숭명배금이라고 얘기할 때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관습들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나라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의 왕조는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 왕조로 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시 왕조도 들어서고요. 이 막시 왕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레 왕조의 전통과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레 왕조는 부흥운동을 하게 됐고 막시들을 축출해낸다.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의 왕조가 왕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식민지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베트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과 어떤 교류를 하게 하였는가 그 교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